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세미S2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비 제조사가 PNS 엔지니어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해야 될 그 목록표들, 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 기초가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도면이 여기 하나 보이시죠? 전기 도면. 전기 도면에서는 우선 이제 그 레이아웃도 하고요. 이 레이아웃이 뭐냐면은 판넬 안에 내부의 부품의 어떤 레이아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배전반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뭐 여기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M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차단기 CP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배치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으면 저희가 그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장비를 만들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보내주시면 지적사항들이 늘어날 소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딱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보통 경험이 많으시면은 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넬 어피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외관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판넬의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 뭐 램프라든가, 그죠? 램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상정지 버튼이라든가, 그 다음에 팬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볼트메타, 뭐 암페어메타라든가, 그 다음 패드락,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지시선을 따로 해가지고 뭐 그 지시선을 따로 빼가지고 이게 뭐다 이런 거를 안 해주셔도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 리스트는 그냥 보통의 많은 회사들이 심볼 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 기호가 뭐 차단기의 기에 해당되는 기호인지, 뭐 SMPS에 해당되는 기호인지를 따로 목록표로 만들어 주시죠. 그럼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기계의 도면을 못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없어도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있으면 좀 더 편하고, 굳이 이제 SMPS라고 안 적어도 기호를 그렇게 썼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볼 리스트를 제공 안 하시게 되면은 각 부품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선수들끼리는 다 알지만 이 세미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비선수들, 즉 사용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쨌든 이 장비가 뭐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도면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name of all components must be identifiable. 그러니까 모든 모델 네임과 모든 컴포넌트의 모든 그 모델 네임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모델명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팅 커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 전압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단자대예요. 단자대는 사용 전압이 있고 암페어가 있는데 보통 암페어만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220V 용인데 이거를 440V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단자대가 24V 용인데 220V 썼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아마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게 DC용인지 AC용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자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배리어의 두께가 이 전압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는 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24V 짜리를 220V 했으면은 그 두 단자대 사이에 아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들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품들의 인증서를 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인증서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증, 확보가 안 되는 제품의 인증서들만 보통 요구를 하는데 미리 주시면은 저희 아마 감사하죠. 그 다음에 trace of wiring connection shall be possible. 지금 여기 뭐냐면은 도면의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면 한 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몇 페이지 어디로 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추적성이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ll safety functions must be identified with IO number. 그 safety function은 IO number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PLC IO든 아니 세이프티 쪽의 IO든 어떤 넘버로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PLC 상에서도 보통은 이제 세이프티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PLC 도면을 다 주실 필요는, IO 도면을 다 주실 필요는 없지만 세이프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꼬박꼬박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O 넘버들도 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보통은 나게 됩니다. 모든 부품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기 도면의 요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으로 UPS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UPS를 쓴다면 이제 UPS 정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계에서 UPS 전원을 따서 쓰는 거하고 기계 내부에 UPS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계 내부에 UPS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중국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에 전원이 한 개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뭐 PC나 이런 뭐 절대 다운돼서는 안 되는 장치에게 이제 UPS 전원을 공급을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SEMS2에서는 UPS와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일종의 위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원을 꺼도 전원이 살아있는 부분이어서 UPS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S를 만약에 쓰신다면 UPS가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이 도면에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UPS의 위치가 이 판넬 레이아웃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UPS의 이제 그 인증서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옵셔널로 UPS의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도면은 보통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기구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구 도면은 조립도, 공합도, 그 다음에 P&ID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립도는 그냥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외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아주 꼼꼼하게 막 번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뭐다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external dimension, 전체 크기, 장비 크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fety device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뭐 인터록이 어디에 박혀 있고, 비상정지 버튼이 어디 있고, 리크 센서가 어디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일일이 도면에 표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보통 이제 사진을 보통 찍어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제공을 해 주시면은 미리 그 여기에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없어도 됩니다라는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고, 이 정보를 안 주시게 되면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면은 이게 중요한 그 원가 절감의 요인이 되는데,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적이 돼 버리면은 이거는 로스죠. 그러니까 미리 도면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액추에이터들이 다 표시가 돼야 된다는데, 모터라든가 그 다음에 실린더 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립도가 제공이 돼야 되고, 역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합 도면들은 뭐 이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게 실린더 파이 직경 50짜리 이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뼈가 절단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50파이 이상에 대한 정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동 실린더, 그 다음에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그 실린더가 어느 위치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셔터, 뭐 업다운 셔터가 있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역시 그 공합 해로드 사항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압력 있죠. 요 셋 레인지, 압력 설정 범위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안 알려주셔도 보통은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알려주시는 게 좋고, 뭐 확인 안 되더라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세팅 값을 확인을 하죠. 보통 0.5에서 0.6 사이로 세팅을 하시죠. 만약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압력 용기가 만약에 적용되었다면 압력 용기의 계산 근거식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압력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사이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비파괴 시험이 필요하다든가 압력 용기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게 됩니다. P&ID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배기, 그 다음에 드레인, 그 다음에 공급. 뭐 순환도 포함합니다. 순환도 이제 공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기든 드레인이든 이제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소홀하게 주시면 안 되고 매우 디테일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 모델명, 그 다음에 제품 제조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값 설정값이라든가 온도 설정값, 뭐 히터를 썼으면은 과온 설정값, 공정값 이런 것들 다 주셔야 되고 플로우 레이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IO 센서들의 IO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매뉴얼에 언급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말로 그냥 나중에 저희가 전화했을 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도면을 꼼꼼하게 그리시길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한 방에 해결이 되지 나중에 엔드 유저한테 가가지고 뭐 이거 뭐냐 저거 뭐냐 하면 또 이제 그때 또 뭔가를 준비하면 굉장히 귀찮죠. 역시 압력 용기가 만약에 쓰여졌다면 압력과 관련된 이제 계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파이프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P&ID가 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구 쪽 도면들도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하고 케미컬 인포메이션인데,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은 내진 설계거든요. 지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디에 앙커가 설치가 되고 앙커가 이제 뭐 그 H빔에 설치되는지 아니면 어떤 토양에 설치되는지를 정보를 주셔야 이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되는 건물이 1층인지 몇 층인지 이런 것들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앙커의 그 전체 도면, 외관, 사이즈 이런 거 다 주셔야 되고 강도 계산한 것들 있으면 그거 주시는 게 제일 낫죠. 원래는 이 강도 계산은 기계 제조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검증만 하고요. 원래는 장비 제조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구 설계자들이 다 대부분 이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동영상으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앙커 도면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드로잉, 사이즈, 그 다음 재료, 그 다음에 재질이죠. 디테일 디멘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볼트 정보, 이것도 역시 재료가 뭐고 사이즈가 뭐고 스트렝스, 랭스, 길이, 탭 랭스, 탭 길이 이런 거 다 주셔야 되고요. 너트를 썼다면은 너트도 쓰셔야 되고요. 앙커의 위치, 그 다음에 장비의 토탈 무게, 그 다음에 이 센터 오브 그래피티, 무게 중심의 위치, 좌표 알려주셔야 되고요. 서버 어셈블리가 있으면 서버 어셈블리의 정보들도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 결정이 나고 요것도 이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정보는 이제 MSDS에서 MSDS를 주시는데 카스 넘버를 주시면 됩니다. 카스 넘버. 저희가 이제 그냥 MSDS가 부실한 경우들도 많고 틀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카스 넘버로 이제 멀티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다른 MSDS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엔드 유저에서 제공하는 MSDS를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카스 넘버만 가지고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을 같이 이제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SOC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만약에 혼합물일 경우에
이 혼합물의 MSDS와 카스 넘버도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혼합물의 MSDS 번호가 있으면은 그 MSDS를 찾아가 보면 그 구성되는 물질들의 이제 MSDS 번호가 보통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MSDS 보면 이런 정보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Safety Related Properties 이건데 요거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물성들인데 TWA라든가 LEA들 값이라든가 Vapor Pressure, Flash Point 이런 것들인데 요거 보통 이제 그 MSDS에 다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haust Information을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네, Inlet Velocity of Exhaust Port or Relative Pressure 그 exhaust port에서의 상대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inlet velocity 빨려 들어가는 그 유속의 속도 설정값 뭐 이런 것들 주셔야 되고요. 포트 사이즈 설정값 압력값 이런 거 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정보인데요. 소화기 정보를 MSDS와 함께 이제 주시면 되고 보통 뭐 CO2라든가 그 다음에 N2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 정보도 주셔야 됩니다. 이 레시피 정보는 이제 공정이 이제 레시피를 짤 수 있을 경우에 레시피 정보를 주셔야 되고, 뭐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 레시피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뭐 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레이저를 쓰게 되는 그 장비의 경우에는 레이저에 대한 세이프티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클래스가 얼마인지, 웨이브 랭스, 파장, 그 다음에 빔의 렌즈의 그 디아미터, 그 다음에 포커스 랭스, 에버리지 아웃풋 파워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정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고글이나 세이프티 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경이죠. 보안경의 OD 값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장비의 투명한 창에 그 세이프티 쉴드를 쓰셨다면 세이프티 쉴드의 OD 값 혹은 필름을 쓰셨으면은 세이프티 필름의 OD 값을 주셔야 됩니다. OD 값이 뭐냐면 감쇄 그 등급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OD 값이 3이다 그러면은 10의 3승분의 1로 감쇄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10의 그 OD 값이 6이다 그러면 10의 6승분의 1로 감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서 주셔야 되는데 레이저 기기는 이제 60825-1 인증, 그 다음에 61010 혹은 61010이 이제 IC 또는 UL 쪽의 그 인증, 혹은 뭐 60204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계 쪽에 쓰여진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EMC 인증도 같이 이제 주셔야 됩니다. 네. 총 이제 3가지 인증이 필요해요. 60825 레이저, 그 다음에 일렉트릭 세이프티에 해당되는 61010, 그 다음에 EMC. 이 3가지의 인증서가 확인이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은 이게 장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저희 단에서 최종 장비를 인증하는 단에서 이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는 인증품을 반드시 쓰시고 EMC도 꼭 있어야 됩니다. EMC가 없으면은 이 장비 전체를 놓고 EMC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스 로케이션, 레디에이션인데 뭐 엑스레이를 쓴다거나 할 경우에 엑스레이 정보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RF 제너레이터를 쓸 경우에는 RF 제너레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이 다이크 사이즈인데요. 이 다이크 사이즈는 뭐냐면 케미칼 혹은 물을 썼을 때 물을 받아주는 액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바지가 없을 경우에는 물이 새거나 케미칼이 샜을 때 억세스 플로어 하부층으로 가게 되고 하부층에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 케미칼을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 다이크 사이즈는 세미S2 기준에 따르면은 그 다이크 위에 있는 용기들 그리고 배관들의 총 최적의 1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총 최적이라고 하면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가장 큰 용기의 최적 더하기 그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총 최적의 110% 사이즈보다 커야 된다. 요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드레인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레인에는 보통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밸브가 또 붙게 됩니다. 그 역류를 막기 위해서 밸브가 붙게 되는데 이 밸브가 있게 되면
밸브를 잠그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잠근 상태에서 용기에서 용액이 흘러나오면 또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홀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밸브가 있으면은 어쨌든 다이크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 정보들 잘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일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